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와서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최소 3년은 성장주 사지 말고 가치주라는 걸 사래요. 그래서 가치주는 뭐고 성장주 뭔데, 이 구분은 뭔데라는 거랑 왜 그런 전략 리포트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DB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 분이 공유해주신 귀한 리포트인데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 초록색이 S&P 500 지수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회색이 한국 코스피 지수고, 초장기입니다. 1900년부터 현재니까 100년 넘는 증시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래프고요. 보시면 이 애널리스트 분의 주장은 산업혁명이 올 때마다 증시에 버블이 왔었고, 그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는 최소 몇 년 동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은 흐름이 항상 반복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런 주장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근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같이 공부 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산업혁명은 1920년대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주식 버블이 왔었고, 그 이후로 붕괴가 있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닷컴 버블이죠. 나스닥 버블이 있었죠. 그때 IT로 인해서 주식 버블이 있었고 붕괴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번인데 제가 물음표 쳐놨지만 4차 산업혁명은 뭐가 버블이었을까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뭐 때문에 일어난 버블인지는 안 써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럴 때마다 증시는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 이게 거품 수준이거든요. PE, 프리미엄 얼마나 받았냐, 역사적으로 높은 버블을 기록하고 붕괴됐었다. 이게 반복된다는 건데 왜 그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이때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근데 진짜 살벌하긴 하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횡보하던 다우지수가 20년대 초반부터 이거 무슨 100포인트였던 다우지수가 400포인트까지 가네요. 지수가 10년 안에 4배를 가버리네요. 1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네요. 각도 보시죠. 그래서 그때 광란의 1920년대라 불렸던 시절이어서 이때도 인기주 매수에 심취했대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오면서 붕괴되고, 그 이후에 신기하게도 이때가 그 유명한 벤자민 그레이엄,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도 불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등장하면서 1934년 증권분석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때부터 가치 투자의 시대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버블 이후에는 이런 저평가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좀 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이때 1920년대에 어땠냐면 자동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가가 내려갔대요. 왜인지 봤더니 자동차 보급 전에는 말을 탔는데 말을 키우려면 곡물을 재배해야 되잖아요. 말 먹이를 재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덕분에 말을 안 타게 되니까 말한테 줄 곡물을 줄이게 되면서 식량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금리도 안정됐대요. 거기다가 당시 전기의 보급도 주요했는데 1920년대 말에는 미국 전체 가구의 67.9%가 전기를 사용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발명품이 맞으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도 전체 49%.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냉장고도 되고 공장도 돌아가고 그러면 생산성이 막 늘어나니까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물가도 안정됐겠죠. 그래서 관련 성장주의 폭등이 일어났다. 이것이 광란의 1920년대를 낳은 배경이다. 100년 전에도 이랬군요. 똑같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오래 갈 수 없죠. 1928년 2월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곳곳에서 과열이 나타남에 따라서 과열 나타나면 등장하는 분이 있죠. 연준입니다. 100년 전에도 연준이 나왔군요. 미국 연준이 1928년 2월 3.5%였던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립니다. 지금도 뭐 팍팍 올리고 계신데, 이러니까 광란의 20년대가 마감되고 주식시장은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때 이후부터 성장주가 당분간 좀 부진하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주가 태어났다. 그래서 성장주 매수에 치중했던 투자자들은 가치주를 전향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심리가 바뀌는 거죠. 이제 성장주 끝났대, 가치주래, 이러면서 우르르 또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사가 반복되는 게 과거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때 금리가 어땠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1920년대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 3%였다가 증시가 막 폭등하니까 잡으려고 금리를 빡세게 올립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도 연준이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금리. 그런데 증시가 폭락하니까 연준도 기준금리를 따라 내립니다. 100년 전에도 제로금리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0%대 금리입니다. 마치 제로금리가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 같지만 그 이후로 장기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도 거의 80년 지난 뒤에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리포트에 따르면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여기 초록색이 나스닥입니다. 이때는 이제 한국 코스피도 등장을 하죠. 코스피의 상승은 나스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90년대는 나스닥 주도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버블. 나스닥도 어마어마하네요. 이때부터라고 봐도 1998년 뭐 한 1500포인트 하던 게 4,500포인트. 몇 년 만에 3배 막 올라가네요. 각도가 진짜 엄청나고, 붕괴하는데 공교롭게도 닷컴 버블 붕괴되고 나서
한국도 가치 투자가 유행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때 우리나라도 가치 투자 전도사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유명한 그런 카페 있죠. 가치 투자 연구하는 카페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생겨났었죠. 저도 이제 처음 투자할 때 그런 거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 3인방이 이런 거래요. 아모레, 당시 태평양 화장품 회사죠. 아모레, 롯데칠성, 신세계인데 잠깐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그랬나? 도대체 어떻길래 가치 투자가 열풍을 불 정도지? 라고 봤는데 이때 이게 2000년대에 나온 기사인데요. 대박은 기다림의 열매 이러면서 롯데칠성이라는 지금도 워낙 잘 나가는 회사지만 장기 횡보하던 회사가 갑자기 닷컴버블 끝나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9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롯데칠성은 90년대만 해도 5년 넘게 주가가 10만 원대에 머무르던 대표적인 장기 저평가 종목이었다. 근데 갑자기 IT 거품이 꺼지고 2000년 6월부터 롯데칠성 랠리가 시작됐대요.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2년 만에 90만 원까지 올랐대요. 와, 카카오 네이버 저리 가라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롯데칠성 음료주가. 그래서 가치 투자의 전설이 됐다네요. 이때 밸류에이션이 PE가 1도 안 됐대요. PB가 1도 안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들고 있는 부동산 가격만큼도 회사가 평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PB 1이면 순자산만큼도 평가 못 받았고 PE 1이면은 1년 벌면 그 회사 인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뒤늦게 이제 이유를 보니까 그 당시에 대히트작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나오면서 야 저도 이거 찾다가 오랜만에 추억에 잠겼는데 혹시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대박을 치고 또 이게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이었다네요. 농축액 비중이 엄청 작은데 잘 팔렸대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경쟁사였던 혜태음료가 혜태그룹이 휘청이었대요. 혜태 재가가 부도나면서 닷컴버블 이후에 이제 IMF 지나면서 그룹사 부도나면서 이렇게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올랐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야 역시 가치 투자다. 저평가주를 사놔야지 성장주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때 또 우리나라들이 열풍이 불었다네요. 그리고 또 가치주 돌풍 중에 하나가 아모레. 지금은 아모레의 G라고 돼 있지만은 그 당시 태평양 화장품 회사가 그때도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화장품 사업에 집중하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 PE가 2배 2년 동안 돈 벌면 그 회사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쌌다는 얘기고 PB 0.49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반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었다는 뜻이고 순자산에 그런데 이게 만 원이었던 주가가 25만 원 됐으니까 25배 2000년부터 2006년 말도 안 되죠 진짜 비트코인 저리 가라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 다 2000년대 기사거든요. 2001년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태평양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2만 원에서 맴돌던 이 종목은 아무 호재가 없던 2001년 초 갑자기 랠리 시작해서 18만 원을 뚫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유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르고 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태평양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한 것은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난 그해 7월 이후였다. 흥미롭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고 미국은 어떻냐? 당연히 닷컴버블 이후에 성장주가 박살나면서 성장주의 상대적인 시장 대비 흐름은 안 좋았고 파란색이 가치주의 상대적인 흐름인데 가치주의 상대 흐름은 이렇게 좀 좋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번에도 성장주가 그동안 너무 달렸지 않니? 10년 넘게 달렸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추세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비해서 파란색 가치주가 주가가 오르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이 리포트에서 하고 이 자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과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복되리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건 너무 극단적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 왜 산업혁명 버블 이후에 성장주가 부진하고 가치주 우세가 반복되는지 근거를 두 가지 대볼게 한 거예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가트너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건데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기술이 소개되면 기대감으로 막 오른다는 거예요. 신기술이 소개되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막 환상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년, 20년 값어치를 다 땡겨서 반영한다는 거죠. 이제 기술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대가 줄어들면서 버블이 붕괴되고 야, 이 기술 내가 쳐다도 안 본다. 이거 사기꾼. 이것도 사기야. 이러면서 환멸, 외면 단계 하다가 오히려 정작 이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늘 성장주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는 가치주에 가까운 주식들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걸 좀 더 쉽게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이게 더 확 와닿으실 텐데 보시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신기술이 나오면 갑자기 총명해지면서 야 이거 신기술 신기한데 이러면서 막 광기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야 이게 돈이 된다 이러다가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해롱해롱하면서 거의 광기를 보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약간 야 왜 이래 이러다가 폭락하면은 야 그 기술 사기였어 역시 그 기술은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비관론에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정작 그 기술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안정 수용하는 하지만 이제 이때는 이미 주식은 다 이렇게 안정 성장기에 접어드는 마치 주식의 사이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성숙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주식의 그래프도 이렇게 열광과 실망과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이 리포트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이프 사이클을 따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심리와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늘 그렇잖아요. 이게 신기술 소개되면 좀 거품이 꼈다가 또 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사례를 드는 게 닷컴 버블 때 시스코입니다. 혹시 시스코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네트워크 통신 장비 회사인데요. 지금도 우량합니다. 배당도 잘 주고요. 장기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닷컴 버블, 나스닥 버블 때 가장 많이 올랐던 탑10 안에 들어가는 주식이죠. 여기도 보시면 1990년대부터 막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성장을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을 맞아가지고 실제로도 이 시스코가 닷컴 버블 고점을 회복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작년에 고점 회복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닷컴 버블 고점에 사신 분들은 20년 동안 손해였다가 20년 만에 본전이 오는데 누가 버텼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코도 당시에 이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하면서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모두가 기대감에 막 나스닥, 시스코에 열광했대요. 혹자는 지금의 테슬라 같다고 막 얘기하신 분도 있던데, 이렇게 열광이 있고 기대가 꺼지면서 주가도 빠지고 장기간 횡보한다. 정작 이 통신 장비 네트워크는 생산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 주가는 별로 안 오르고 그냥 조용히 오르는, 옛날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없는 이런 단계를 맞는 게 대표적으로 시스코였고 하이프사이클에 적용된 사례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진짜 이렇게 주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와닿으시죠?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올랐다가 고점에 만약에 샀다면 잃어버린 20년을 맞고 작년에 회복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시스코 그렇게 되고, 제가 이때 기사를 또 사봤어요. 진짜 웃깁니다. 이 고점 찍은 그날에 시스코가 시총 1조 달러 간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도 1조 달러 넘는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달러가 지금 안 되죠. 애플만 넘습니다. 그 당시에 5천억 달러를 넘는 것도 어마어마했는데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20년 전에 1000조 원 간다고 기사가 났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헤드라인에 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37개 월가 은행들이 전부 매수 의견을 내고, 그 당시에 매도 볼이 없고, 미국 경제학계에서조차도 이제 기업들이 이런 통신 장비 네트워크 기술 발전하면서 정확하게 전망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사이클은 없다, 이제 뉴노멀이다, 이러는 신경제학파가 생겨날 정도였대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주가가 오르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 시스코 CEO조차도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걸 예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때 기사 보니까.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고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경제가 붕괴될 줄은, 사이클이 끝날 줄은.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때 찾아보니까 2000년 3월 고점 때 블룸버그가 이미 경고를 막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150배 P 프리미엄을 주는 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가총액이다 하면서 경고했었대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도 55배. 참고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P는 2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품이죠. 이때 150배. 와, 인텔이 42배. 이때 닷컴 버블 때 시총 1등이 마소, 시스코도 잠깐 1등 했었거든요. 나스닥. 이때 기사일 겁니다. 지속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평가 막 거품이 불었었는데 여기서 2배 더 오른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간다. 사람들이 모두 다 믿고 그런다는 게 그때 분위기를 증명해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진짜로 2000년 한순간에 나스닥 지수 내 비중 1위까지 시스코가 올라갑니다. 와, 인텔, 마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살아남은 기업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하이프 사이클 때문에 시스코 같은 현상이 나오면서 버블 이후에 성장주가 부진한 경우가 많더라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주장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장기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근거는, 심지어 이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가치주, 즉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이기는 전략이고, 성장주가 이기는 시기가 오히려 예외적이고 일부일 뿐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논문을 쓴 거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초록색 보시면 1900년대 이후에 100년 동안 봐도 가치주가 연평균 10% 이상 올랐고 성장주는 8.8.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대비 오히려 성장주가 장기 투자했을 때 성과가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리포트에서는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당분간은 성장주 버블이 끝나고 나서는.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그 가치주가 도대체 뭐냐? 대표적으로 미국의 S&P 500 가치주 ETF가 외우기도 쉬워요. 미국 S&P 500 ETF가 SPY잖아요. 거기에 가치주가 영어로 value거든요. V만 붙이면 SPYV입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성장주는 SPY의 성장이 그로스니까 G만 붙이면 됩니다. 외우기도 쉬우시죠? 이렇게 SPY가 S&P 500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치주 ETF가 뭐냐면 1등이 버크셔,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1등, 엑선모빌 에너지 1등, P&G 생활용품 1등, 쉐브론 에너지 2등,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민간 의료보험 1등, 머크 제약 항암제, 코카콜라 음식료 1등, 월마트 유통마트, 디즈니 미디어, 비자 카드 결제, JP모건 금융 1등, 웰스파고 금융 2등,
주요 은행, 버라이즌 통신사, 대표 통신사, 넥스트에라, 유틸리티 1등. 야, 뭐 짱짱한 1등만 다 모아놨는데 기술주만 쏙 빠져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주 빼고 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밸류는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3년은 이게 성장주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져도 덜 빠지고 오를 때 좀 더 오르면서 방어를 하지 않겠니? 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SPY, G죠. 그로스. 성장주는 딱 보시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주들 많죠.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뭐 제약사 하나 들어있네요. 일라이 릴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거 겹치네요. 겹치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 겹치고, 에브비, 어도비. 주로 90% 이상 성장주. 겹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성장주이자 가치주인 것도 있어서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가 성장주로 좀 분류되고 가치주는 좀 배당도 주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되 성장률이 가파르지 않은 그런 주들이 향후 3년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SPYG가 아니고 SPYV를 택하시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DIA 다우지수가 가치주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QQQ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기술주고요. 만약에 이 논리에 공감하신다면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 ETF를 좀 더 비중을 높게 모으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배당도 더 주고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변동성이 크다. 오를 때 화끈하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 요즘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 전략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성장주 떨어질 때마다 성장주 끝났고 가치주의 시대라는 주장은 매번 나와요. 성장주 끝났다, 빅테크 끝났다, 이제 가치주의 시대라는 말을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성장주가 빠질 때마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이 또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도 부인은 할 수 없어서 제가 그 말이 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기 또 이제 월가에서도 이번에 보고서를 낸 거죠. 여기 짙은 남색이 가치주고 여기 하늘색이 성장주인데,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주가 너무 좋았으니까 이제 성장주 좀 쉬고 그동안 너무 외면받았던 가치주가 좀 올라야 되지 않겠니? 저도 결론 내리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똑같이 갈까?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정말 애플도 이제 가치주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애플도 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봤고, 저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려고 가치주 주장파와 성장주 투자파를 다 소개를 해드리고, 저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포트를 소개해 주셔서 저도 공유를 해왔고, 참고로 이 리포트는 DB금융투자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어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기타 참고한 리포트는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들이 많이 빠지면서 배당률들이 드디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동안 제가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배당주다운 배당주들을 얘기를 못했는데요. 주식이 빠지니까 드디어 막 3% 넘는 배당주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리얼티 인컴이라는 배당주도 5% 넘어가고 있고요. 리츠 부동산 임대 ETF, 물론 이거 지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다루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나 임대시장 둔화로 인한 주가 동반 하락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ETF도 거의 5% 육박하고요. 최근에 유틸리티도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3, 4%대, 필수제도 더 빠지면 3%대 막 속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 지수의 다우 지수도 2%, 주식이 빠지니까 배당률이 높아지면서, 물론 혹자는 아니 지금 은행에 맡기면 4% 이자 주는데 뭐할로 배당을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은행에서 예금을 평생 4%로 맞춰주지 않죠. 근데 배당주는 싸게 잘 사놓으시면은 배당률도 높아지고 나중에 주가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원금 보장 되는 걸 원하시면 예금하셔야 됩니다. 예적금만 하시면 되는데, 주식은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배당률 현황은 제가 매주 보여드릴게요. 쏠쏠한 배당주들 잘 줍줍해 두시면 나중에 쏠쏠합니다. 제가 위기 때마다 배당주를 사봤는데 그거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힘도 있고 주가 차익도 얻고 배당도 쏠쏠하고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